오늘 할 책은 그리스인 조르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하면 뭐 음악이나 영화로도 많이 들렸고 또 오랫동안 이 책으로도 많이 알려져서 읽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알려진 책이다 보니까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살짝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하는 것도 하나 있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책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책 줄거리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은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죠. 더 나아가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책을 읽지 않으면 그냥 소일거리로, 물론 소일거리로서의 재미도 하나의 책 읽는 재미지만 물론 그리스인 조르바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그 질문을 갖고 한번 읽어보자 라는 뜻에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서 오늘의 이 제목을 인간 자유를 향한 끝없는 모험으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까요? 인간이네요. 인간. 농담으로 인간아 왜 그렇게 사니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영화에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 인간이 되자라는 말도 있거든요. 도대체 그럼 인간으로서 인간이 된다는 것,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지는 게 사실은 인문학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한, 함께 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며,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삶의 이 순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우주에서 어떤 인연으로 이 한반도에 살고 있으며 또 어떤 인연으로 이 장소에 이 순간에 모여서 함께 있음의 기쁨과 어떤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시간을 함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함께 없을 때 그 부재하는 그 삶의 고통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재가 아니라 함께 있음이 곧 삶의 공동체이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것인지 질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타난 어떤 인물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그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무엇이며 또한 나는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의 책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에 질문을 하는, 던지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발명하는, 내 삶은 내 삶은 내가 발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도 계시셔서 더 그랬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삶을 최초로 사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인데요. 얼마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가장 무서운 그 덕담이 무엇인지 아세요? 10,000년쯤 사십시오. 10,000년쯤 사세요. 그게 굉장히 어떤 말로 다가오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네. 무서워요. 10,000년쯤 사시죠? 이렇게 그 말은 칭찬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다름 아닌 최초의 시간. 이 시간도 사실은 최초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살아온 삶 속에서 최초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점으로 시작하면 다시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아무 질문 없이 살아가게 되면 오토매틱, 자동화된 로봇처럼 여기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삶의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 그게 바로 삶에 대한 질문이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문학적 사유, 삶의 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삶에 대해서 이건 아니고 다른 삶이 있구나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중해 남프랑스의 무덤이 해변 위의 묘지라고 해서 시집도 있지만 실제로 바닷가에 묘지가 있는 폴 발레리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폴 발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생각되는 대로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출근과 퇴근 그리고 그것마저도 너무나 힘든 노동이어서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이 사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과연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것이 과연 보다 나은 삶인가? 또 다른 삶은 없는가? 이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가장 던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인 조르바, 실존 인물을 모델로 썼다고 하는 니코스 카잔스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차례는 도대체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누구인지 살펴보고요. 또 한편으로 이 책만 다루면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또 여러 자료들 찾아보면 블로그, 요즘에는 인터넷 블로그도 많으니까 줄거리가 어떤 거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보다 책을 둘러싼 내용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는 뜻에서 다른 책들도 잠깐 언급해 드리고자 싶어요. 그래서 니코스 카잔사스키가 죽기 전 2년 전에 자신의 자서전을 쓴 게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쓰기에 사실적인 자서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이 열정 쏟았던 것에 정리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번역된 게 2권으로 나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니코스 카잔스키의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둘러싸고 있는 게 사실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극의 탄생과 결부되어 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비극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이 책 그리스인 조르바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배경에서 니코스 카잔사스키가 이 소설을 쓰게 됐으며 이것을 이루는 사상적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줄거리는 간단하게 드리고 실제로 이제 작품을 어떤 본문의 중요한 본문들을 읽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잠깐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예. 자, 니코스 카잔사스키는 1883년 2월 18일 이렇게 57년 이렇게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리스 크레타 이라클리온 출생이라고 해서 터키 지베아의 박해 사건, 독립전쟁 이런 크레타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태어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 국토이지만 거기에 터키의 지배를 얻었던 한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딘지 머리가 잘 안 떠오르시죠? 크레타. 일단 크레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저기 그리스는 가보지 않았고요. 여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될 거냐면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제 프랑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봄부터 가을까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렌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는 아주 검은 선글라스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온통 푸른색인데요. 선글라스를 검게 써도 하늘이 온통 하얘요.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동해 바다보다 더 푸른 바다 소리가 가득하고요. 오른쪽에는 지중해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온통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거기를 아주 천천히 창문을 열고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마다 레몬이 가득해요. 올리브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남프랑스에 대해서 특히 그 이야기한 알베르 까미가 있었는데 알베르 까미가 즉 남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결혼 여름이라는 알베르 까미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결혼 여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쪽에 지중해 쪽의 분위기는 이걸로 될 것 같아요. 여름 한낮에 햇빛이 아주 가득할 때에 복숭아 단물이 흐르는 듯한 복숭아를 한 입을 아작 깨물었을 때 그때 그 느낌을 알베르 까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복숭아 가즙이 입술을 타고 흐르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느낌이 오시나요? 예, 굉장히 나른한 그 까미가 이야기하는 저 남쪽의 나라라는 뭐 프로방스나 이쪽에 가보시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덥잖아요. 그래서 무려 해가 6시면 떠요. 그 해가 언제 지냐면요. 밤 10시에 자요. 그래서 너무 놀다 보면 너무 시간이 지나버리는데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 더워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한 10분 있으면 추워요. 나와서 이렇게 앞에 햇빛을 쬐고 몸을 대고 있으면 5분 있으면 금방 말라버려요.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서 그 복숭아를 먹으면서 시간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저 크레타는 더 그럴 거예요. 네. 저기 모로코 거기까지는 남프랑스 니스해서 깐느해서 운전을 해서 해안가로 단 적이 있는데 그런 풍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나른한 우리나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복지가 굉장히 큰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니코스 카잔스키는 그리스 땅인데 이쪽이 터키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이 크레타의 자체가 어떤 민족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민족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태어난 곳은 이쪽이 아프리카인데 리비아 이쪽인데 이쪽 밑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에 대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생내적으로 자유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에 대한 독립과 함께 평생을 여행과 어떤 자유를 향한 모험을 그치지 않은데요.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묘비명은 무엇으로 새기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대단하죠? 니코스 카잔스키가 스스로 죽기 전에 정한 묘비명이랍니다. 이 자유를 원한 만큼 니코스 카잔스키는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했어요. 러시아, 유럽 전체에 여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여행과 자신의 삶의 과정들을 죽기 전에 55년에 쓴 게 바로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안정효 선생이 번역을 했었는데 첫 문장입니다. 이 첫 문장인데 굉장히 매력적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피곤하지 않다예요. 그것은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니코스 카잔스키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일화에 해당이 되는데요. 니코스 카잔스키는 파리에 가서 아까 도서관 일화했었는데요. 도서관에서 주누비네라는 여학생이 니체 사진을 딱 들이대면서
당신과 닮았는데 이 사람 아시나요? 근데 그리스 이를테면 그 유럽의 중심은 지금도 그렇지만 파리잖아요. 파리 한 복판에서 니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신과 닮은 사람,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수염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겠죠. 모른다고 하니까 니체인데 당신 니체도 몰라요.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움을 갖게 돼서 니체를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니체의 책을 니체를 소개받아가지고 바로 영혼의 자서전 이 편에서 여러 편이 있는데 파리 편이 있어요. 파리 위대한 순교자 니체. 날마다 소르본 수업이 끝나고 날마다 집에 가서 니체를 읽곤 했다. 뭐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그의 말은 니체가 불손한 모독이고 초인은 이제 우리나라는 뭐 이육사의 초인이라고 표현인데 정확하게 독일어는 위버멘시라고 하는데 현재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역에 해당되는 인간을 가리켜서 이제 초인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 초인은 인간과 초인의 비극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의기양양하게 울려 퍼지는 창과 같은 디오니소스의 춤이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시련과 혈기와 수수성을 숭배했고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그 역시 가시 면류관을 쓰기로 한 듯 그의 이마에 흙 뿌린 핏방울을 숭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니체를 만남으로 인해서 니코스 카잔스키는 삶의 전환점을 하나 얻게 됩니다. 물론 니코스 카잔스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앙리 베르그송 시간 개념에 대해서 지속 개념을 말한 베르그송과 함께 크게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사람이 니체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오니소스적인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이따 그 비극의 탄생 이야기하면서 디오니소스적인 것과 함께 아폴론적인 것 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 영혼의 자서전 안에 니코스 카자스키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배경을 하면서 그리스인 조르바의 배경을 삼고 있는 바로 니체를 만났다는 것은 니코스 카자스키에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시면서 그것만 그 책에만 멈추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영혼의 자서전까지 읽으시면 좀 더 니코스 카잔스키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떤 지적 모험과 삶의 여행을 거쳐갔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문장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영혼의 자서전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니코스 카잔스키가 요르고스 조르바라는 인물을 실제로 만났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을 만났는데 만나게 된 얘기가 여러 그 여행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니코스 카잔스키가 고향에 가서 탄광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연하게 만난 사람이 요르고스 조르바예요. 근데 이 니코스 카잔스키는 보시면 어떻게 보이세요? 바로 저와 같이 먹물이에요, 먹물. 현실적인 능력을 뭔가 하기보다는 책을 더 많이 좋아하고 이론적인 게 더 강한 사람인데 조르바는 이를테면은 삶의 노동을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삶의 경지와 성찰을 통해서 어떤 삶의 사유를 획득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상머리 사람들은 책만 진리라고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저도 역시 많거든요. 제가 책으로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는 게 딱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요. 여성의 편에 서서 살기. 네? 제가 아무리 페미니즘 책을 읽어도 잘 안 되는 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솔직하게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한국 남성은 한국에서만 인기로 살짝 살 수 있지 외국 나가면 전혀 인기 없습니다. 유머 없죠. 매너 없죠. 마초적이죠. 자기 밥 자기가 잘 못 차려 먹죠. 자기 속옷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렇다고 저를 요구하지 마시고 저 스스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인공은 니코스 카자노스키는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이 조르바는 전혀 다른 인물인 거예요. 직업 없이 뚜렷한 직업 없이 여러 일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진실성,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체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르바에 대해서 추억을 하고 있죠. 그가 나에게 한 말과 나를 위해 그가 추웠던 춤과 갈탄을 찾는답시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크레타 해안에서 16달 동안 땅을 파며 지내던 무렵 그가 나를 위해 연주한 산투르를 회상하면서 내가 어찌 가슴 벅차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두 사람 다 현실적인 목표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먼지일 따름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산투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타가 아니라 페르시아 이란 전통악기인데요. 이게 이렇게 사각형에 있는데 이렇게 때리는 현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약간 철소리가 강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갈탄 사업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니코스 카자노스키스는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터키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더 나아가서 삶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약간의 어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그런 생각이 이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저 아테네의 자신의 고향에 가서 어떤 공동체를 건설해보고자 모험 속에서 갔던 거고, 또 이 조르바는 나를 통해서 저 삶과 함께 또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한번 실현해보고자 하는 도전으로서의 갔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외침에 귀를 기울이면 내 삶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지금 내가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처럼 생각에 잠겨 종이와 잉크로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바를 나는 감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조르바가 한밤중에 춤추고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관습과 신중함의 편안한 안식처를 뛰쳐나와 자신과 함께 돌아오지 않을 위대한 항해를 떠나자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꼼짝 않고 앉아떨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몽테뉴도 이 몽테뉴의 에세라는 게 있죠. 요즘에 거기서도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프랑스어로 꽁 주당세 주도 나는 춤출 때 춤춘다. 나는 잠잘 때 잠잔다.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잠잘 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밥을 먹을 때 저녁밥은 또 뭐 먹지? 사실은 오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거의 80%에 해당이 되죠. 가장 행복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 함께 있으면서 이 순간에 집중할 때 가능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면 그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통한 게 아니라 이 삶의 충실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음에 함께 이 순간을 향유하면서 즐기면서 이 행복을 함께 나눌 때, 혼자만 행복하면 뭐한겨라는 말도 있잖아요. 함께 있음의 행복을 여기 있음의 이 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그것을 도달하기가 어렵죠. 조르바가 이야기하는 것은 몽테뉴가 한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조르바야말로 꽁 주당세 나는 춤출 때 춤추고 잠이 오면 잠잔다 하는 것처럼 그 인물이 바로 조르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조르바를 이야기를 하면서 니코스 카잔사스키가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읽었던 구절을 약간 변형을 해서 자기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들은 디오니소스에게서 잘려져 나가 자기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팔다리였다. 그들은 파편이기에 서로 싸웠다. 그들은 저마다 신성에서 오직 한 부분만을 대표했으며
하나의 전체적인 신이 아니었다. 하나의 전체적인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는 비극의 한가운데 서서 이야기의 탄생과 발전과 종교를 다스렸다. 깨우친 관객이 보기에는 비록 신의 흩어진 팔다리가 서로 싸우기는 했어도 이미 남몰래 합쳐져 조화를 이뤘다. 그것들은 신의 완전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조화를 형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스 비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 비극에 유명한 세 명의 비극 작가가 있죠.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테로스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소포클레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디푸스 중요한 오이디푸스 3대 3부작이 있죠. 오이디푸스 왕, 그 다음에 클로노스의 오이디푸스, 그 다음에 딸을 이야기. 이렇게 해서 세 개가 다 이야기 되는데 그리스 비극의 마지막에 다 어떻게 끝나죠?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걸로 끝나는데요. 다 죽는 그것으로 끝난다고 해서 슬퍼해버리는 것이 바로 아폴론적인 삶이에요. 네? 아폴론. 우리 모두 이 삶을 단 한 번만 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규정하고 한국에 사니까 한국의 삶, 한국 여성이니까 한국 여성의 삶, 40대니까 40대의 삶, 50대의 삶이니까 50대 삶. 이렇게 내가 규정하지 않았는데 암암리에 규정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면서 삶의 한계를 지어주는 삶 안에서 절제하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일종의 아폴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와 대비되는 게 바로 디오니소스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비극의 탄생 이야기하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니콜스 카잔스키는 조르바를 통해서 예술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술의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쟁하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움의 본체인 조화가 무너지리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글쓰기가 절대로 예술적인 완벽성을 달성하지 못하리라고 믿는다. 글을 더 많이 쓰면 쓸수록 나는 작품에서 내가 아름다움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투쟁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았다. 진실한 작가와는 달리 나는 구원을 추구하며 고통스럽게 투쟁하는 인간이어서 미사여구를 지어내거나 멋진 운을 맞추려는 데서는 기쁨을 얻지 못했으며 나 자신의 내적인 암흑으로부터 해방되어 암흑을 빛으로 바꿔놓고 내면으로 고함치는 무서운 조상을 인간으로 바꿔놓고 싶었다. 이렇게 조르바를 통해서 느끼는 니콜스 카잔스키의 스스로 예술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니콜스 카잔스키는 어떤 아름다운 말의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도 삶의 진실성, 삶을 보다 나은 삶의 인간성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걸 통해서 제 자신 현재 주어진 삶 너머에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험하고 실천한 그런 예술적인 것이 바로 삶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니콜스 카잔스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